64쪽입니다. 그 64쪽에 가면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이라고 나옵니다. 자, 매장용 부동산은 말 그대로입니다. 매장이잖아요, 매장. 자, 뭐 롯데리아 매장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롯데리아 매장이 신규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 오픈하고 싶나 하는 것을 정하자는 겁니다. 자, 그때 첫 번째 분석해야 될 게 뭐라는 거? 기존 부지 분석부터 시작한다는 걸 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롯데리아 매장을 분석해서 하나의 매장이 유지되기 위한 뭘 찾으세요? 최소 요구치를 먼저 파악하라는 겁니다. 하나의 매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를 파악하세요. 그럼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도시 분석, 지역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의 의미는 신규 매장이 지금 그 도시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순영가가 0보다 큰 도시와 0보다 작은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도시에 들어가야 돼요? 순영가가 0보다 큰 도시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큰 도시 중에 지금 부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부산이라는 도시 내에서 각 걸린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근지역이. 해운대도 있고 서면도 있고 뭐 쭉 있다. 그럼 어디 들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 걸린 분석을 통해서 걸린 지역별로 해당 업종에 대한 지출 가능액을 추계하라. 그 지출 가능액은 그 매장에 와서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금액이니까 매장 입장에서는 이제 가능 매상고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4번에 있는 대상 걸린 지역을 선정하는데 그 지출 가능액에서 최소 요구치를 빼라는 겁니다. 하나의 매장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 요구 수준을 빼면 남는 게 있겠죠. 그러면 남는 게 큰 데 들어가야 돼요? 작은 데 들어가야 돼요? 큰 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요구치하고 비교해서 그 차익이 가장 큰 데를 선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걸린 지역이 선정되었어요. 그러면 대상 걸린 지역 중에서 다 가장 어때요? 회사 전체 입장에서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세요. 그래서 대상 부지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뭐 하고 있어요? 좁혀오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 분석에서 뭐요? 걸린 분석, 대상 걸린 지역 선정에서 어때요? 부지 선정.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기존 부지 분석이 있다 하는 거 조심해서 보시고. 자, 그리고 매장이니까 뭐가 중요해요? 매상고가 얼마나 올라올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게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인데요. 거기에는 비율법, 유추법, 중량 모형, 회귀 모형, 체크리스트법 이런 게 있나요? 자, 요런 내용은 3, 4월 강의 때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이 요 내용은 혹시 모르겠다 그러면요. 3, 4월 강의 한번 뒤져서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이게 제가 지금 해야 될 내용이 오늘은 사실은 정책론 이게 중간까지 잡았는데 정책론 중간은커녕 이게 지금 정책론 시작도 지금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했죠. 했으면 일단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지금 입지론 했잖아요. 그럼 입지론에서는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가를 특히 관심 가져야 되는데 상업입지론 제일 잘 물어본다 그랬죠. 예, 그래서 뭐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뭐도 물어보고 공업입지론도 심심하니까 한 번씩 물어보고 그래요. 주거지입지론은 아주 가끔씩 한 번씩 물어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상업입지론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작년도 시험에서는 뭘 물어봤는가를 딱 따져봐야 되겠죠. 그 작년도 시험에서 물어본 내용은 520쪽에 있는 6번에 있는 누구 이야기를 물어본 거예요. 작년도 시험에서는 레일리 이야기를 물어본 거예요. 작년도. 기출문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기출문제. 기본서 있잖아요. 기본서 520쪽에 가면 6번 문제 있나요? 그 레일리 이론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일리 그러면 여러분이 딱 떠올라야 될 게 구매 중심점이 두 곳이다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용을 전개해 나가면 되는데 6번에서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 이렇게 물었어요. 인구 1만 명인 A 도시가 있다. 자, 여기에 A 도시가 있는데 인구가 몇만 명이라고요? 1만 명. 요 1만 명이 크기라 그랬죠. 크기를 따질 때 아까 people of A 그래서 A 도시의 인구수 이런 것이 그 크기라 그랬어요. 1만 명이 있고 5천 명인 B가 있다. 그러니까 B가 5천 명이 있대요. 이것도 크기죠. 자, 요렇게 있는데 A씨와 B씨 사이에 인구 9천 명인 뭐가 있다? C씨가 있다. 이렇게 9천 명인 C씨, 신도시가 C가 있다. 근데 신도시 C로부터 AB까지 직선거리는 1km하고 2km다. 여기는 1km 떨어져 있고 여기는 2km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랬을 때 신도시 C의 인구 중에서 비구매자는 없고 비구매자가 없다는 말은 다 물건 사러 간다 이 소리죠.
없고 AC, BC에서만 구매 활동을 한다. 요리로 가거나 요리로 간다. 자, 그랬을 때 신도 C의 인구 중에서 AC로 유인되는 규모는 몇 명이고 BC로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몇 명이다. 이렇게 물어본 거죠. 요리로 몇 명이 가냐고 물어봤고 또 요리로 몇 명이 가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럼 요런 문제를 물어보면 뭐 하라고요? 그것은 A의 힘과 B의 힘을 뭐 하면 된다고요? 비교하면 된다. 기억납니까? 그럼 A의 힘은 A의 크기에는 비례하니까 10,000명에는 비례하겠죠. A까지 가는 거리 1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B의 힘은 5,000에는 비례하고 2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예요? 5,000분의 4만이죠. 약분하면 얼마예요? 8이죠. 5, 8, 40이니까. 그럼 8이라는 말은 1분의 8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죠? B의 힘이 얼마고 1이라면 A의 힘은 8이란 뜻이죠. 그러면 전체 힘은 9잖아요. 그러면 9 중에서 1이고 얘는 9 중에서 8이잖아요. 그럼 아까 9,000명이 있다 그랬죠? 그럼 9,000명 중에서 여기는 몇 명이 가고 8,000명. 여기는 9,000명 중에서 1,000명이 간다. 그래서 A로 8,000명, B로 1,000명.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힘을 비교할 때 레일리는 분모, 분자 이렇게 해서 힘을 비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 모의고사에서는 또 뭘 물어봤을까요? 레일리 물었을까요? 허프 물었을까요? 크리스탈러 물었을까요? 보니까 그 10번 문제에서 물어놨네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도 요번 모의고사에서 옆에 있는 분하고 내기를 하세요. 레일리가 나올까? 허프가 나올까? 크리스탈러가 나올까? 이러면서 떼요. 내기를 해서 지는 사람이 뭐요? 밥 사주기 이런 거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잘 안 까먹어요. 그 내용 나오면. 그쵸?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누가 나올까? 지대로는요. 리카도가 나올까? 티넨이 나올까? 이러면서 어때요? 내기를 하세요. 내기는 그럴 때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기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잘 안 까먹는다니까 그 내용이요. 이겨서 밥 얻어 먹어보세요. 시험 문제도 그냥 다 맞춰 그 다음부터는. 신나가지고. 예, 그래요. 자, 10번. 인구 2만 명인 T도시 인근에 ABC 3개 쇼핑센터가 있다. 구매 중심점이 몇 개예요 벌써? ABC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아니겠구나. 레일리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3개가 있는데 각각의 쇼핑센터 면적과 도시와의 거리가 다음 같을 때 A 쇼핑센터 이용객 수는 T도시 인구의 몇 %인가? 그러니까 요 T도시 인구가 있는데 T도시 인구가 몇만 명이 있어요? 2만 명이 있다 이거예요. 2만 명 중에서 여기 ABC 상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A까지 거리는 얼마고 보니까 거리가 3km, B까지 거리는 2km. 여기는 더 가깝네. 더 가까운 데 놔야 2km 이렇게. 2km 떨어져 있고 C까지 거리는 4km. 이건 더 멀고 이렇게. 요렇게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때 A의 크기가 면적이 1800이고 B의 면적이 1200이고 여기가 2000이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면적이. 자, 그러면 ABC 이렇게 돼 있을 때 뭘 물어봤어요? A 쇼핑센터 이용객 수는 T도시 인구의 몇 프로인가 물어봤어요. 몇 %인가 물어봤죠? 그 말은 몇 %는 결국 요 인구 중에서 몇 프로가 A로 가냐 이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 분모에는 전체 힘을 다 쓰라 그랬죠? A, B, C 힘을 다 쓰고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A의 힘은 위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A로 쇼핑하러 갈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럼 A의 힘은요. A의 크기 얼마? 1800에는 비례하고 뭐에는만 비례하는 거예요? 거리 3의 마찰계수, 공간 마찰계수를 2라고 줬죠? 그러니까 3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B는 1200에는 비례하고 거리 얼마? 2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C는 2000에는 비례하고 4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A죠? 그럼 요거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 되지 뭐 1800에는 비례하고 3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요거 계산하면 9분의 1800이니까 200 4분의 1200이니까 4, 30이니까 300 16분의 2000은요 125 이런 어려운 걸 계산하라고 뭐요? 계산기를 가져가라 그러는 거요. 2000 나누기 16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125 나오나요? 예, 이렇게. 그러면 전체 힘은 얼마예요? 625죠. 그 중에 A의 힘이 얼마예요? 200. 요렇게 하면 되죠. 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0.3이 나오죠. 그 말은 몇 %라는 거예요?
A로 쇼핑하라고 할 확률이 32%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요 인구수로 따지면 곱하기 0.32 해가지고 얼마? 6,400명이 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어본 게 D도시 인구의 몇 퍼센트가 이리로 가냐고 물었으니까 퍼센트를 물었으니까 32% 간다 이러면 되겠죠. 퍼센트로. 32%가 답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뭘 또 맞췄어요? 이제 입지론 이야기를 마쳤어요. 자, 넘어갑니다. 66조.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 파트니까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누가 나올지를 잘 봐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연습이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익숙해져서 한번 풀어보자. 이럴 날이 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66쪽으로 갑니다. 이제 부동산 뭐가 나왔어요? 정책이 나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적인 노력이 정책이다. 그러면 여기서 정책과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가 있나요? 부동산 문제의 내용하고 부동산 문제의 특징 뭐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 내용에는 부동산 문제에는 뭐가 있다? 토지 문제도 있겠죠? 우리가 시장을 아까 토지시장과 주택시장으로 분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정책도 토지 문제도 있고 주택 문제도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하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죠? 개입해서 정책을 쓰네요. 토지 문제에 대응해서는 무슨 정책? 토지 정책. 주택 문제에 대응해서는 주택 정책. 그래요. 그리고 토지 주택에 공통적으로 조세가 부과되죠? 조세 정책. 시험은 여기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여기 3문제 정도 나오고요. 토지 정책 한 문제, 주택 정책 한 문제, 조세 정책 한 문제. 자, 기본이고요. 주택 정책은 혹시 몰라 3문제가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자, 나머지는 뭐 전체적으로 현실과 관련된 3문제를 물어보거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여기다. 자, 물론 뭐 부동산 문제의 내용 이런 것도 물어볼 수는 있지만 크게 중요성은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이런 걸 알아야 정책을 쓸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가볍게 봅니다. 자, 66쪽에 부동산 문제다 그랬을 때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 이런 게 있겠죠. 그중에 토지 문제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네요. 그 말은 물리적 토지 문제와 경제적 토지 문제를 토지 문제의 양면성이라 그래요. 물리적 토지 문제는요. 토지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 부증성 때문에. 근데 토지가 있더라도 경제적 토지 문제는요. 토지의 양이 있더라도 그 토지를 이용하려면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비용하고 수익하고 따져서 수익이 더 많이 나오는 땅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즉 오히려 비용만 더 들어가더라.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 문제가 발생한다. 즉 경제적 토지 부족 문제는 경제적 이용을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 즉 비용보다는 수익을 더 많이 나오는 땅이 별로 없다. 그게 경제적 토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있는 치가고는 치가가 너무 높다는 패다는 이거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시험에 더 강하다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가고는 공공용지 확보하기 어렵다. 치가가 너무 높으면 정부 입장에서. 그 다음에 물가라든가 생산비 상승한다. 아까 치대, 치가 이런 것들 다 뭐가 될 수 있다고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물가나 생산비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택 문제 해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지나친 고층화. 왜? 아까 우리 배웠죠. 토지가 비싸면 건물이 위로 올라간다.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그래서 집약적 지나친 고층화가 생기고 또 도심에서 집가가 높으면요. 못 살겠다고 외가고 나간다고요. 그러면 도심에 직장이 있고 주거진 저 바깥에 있고 직주 분리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또 도심에서 너무 집가가 높으면 외곽 지역이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도시 스프롤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집가가 아주 높아 올라가면 뭐가 생겨요? 투기 이런 사람이 생기죠? 투기해서 어때요? 떼돈 벌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실 거예요? 친구가 투기해서 떼돈 벌었대요. 뭐 하실 거예요? 예,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죠. 죽여버릴까 이렇게. 그래서 요즘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사회가 점점 어때요? 이상한 방향으로 막 하잖아요. 그래서 별 이상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죽여버릴까 하고 극단적으로 통하는 건 또 뭐예요?
친하게 지내보자. 이게 극과 극은 통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극단적인 건 항상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친하게 지내보자. 그래서 어때요? 나도 같이 이럴 수 있죠. 그게 뭐요? 투기를 뭐 할 수 있다? 조성할 수 있다. 나도 같이 막 이렇게. 같이 끼어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이렇게 막 일하기 싫어지고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투기가 생기면 친하게 지내보자 이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분들이 빨리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이런 걸 없애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자, 넘어갑니다. 농담이었고요. 자, 그 밑에 진담이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자, 맨 밑에 그 분배 측정 수단이라고 돼 있는 거 있나요? 그래서 토지 소유가 편중돼 있다. 한 사람이 너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분배가 얼마나 형평성 있게 되어 있나 하는 걸 알려주는 지표와 관련해서 진위계수, 로렌츠 곡선, 10분위 분배율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때 로렌츠 곡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로렌츠 곡선이라고 하는 건요. 자, 세로축은 돈과 관련된 걸 쓰니까 소득의 누적을 쓰고요. 가로축은 인구의 누적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45도선을 그었습니다. 45도선은 여기 10% 인구가 있다 그러면 10%의 누적 소득을 가져가고 50% 인구는 50%의 누적 소득을 가져가겠죠. 그럼 이렇게 가져가면 100%는 당연히 어때요? 100%를 가져가겠네요. 그럼 1%는요? 1%만큼만 가져가죠. 그럼 요 빨간색 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 평등선이죠. 1% 인구는 1% 소득만 가져가고 이렇게. 그런데 로렌츠라는 학자가 현실을 봤더니 이렇게 완전히 평등한 게 아니고 요렇게 그려지더래요.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썼어요? 로렌츠 곡선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 노란색 선은 하위 50%는 보니까 10%도 안 되고 8%밖에 소득을 못 가져가더래요.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평등해요, 불평등해요? 점점 내려오면 이렇게 되면 이게 하위 50%는 요거밖에 못 가져가니까 불평등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면 로렌츠 곡선의 면적이 커지면 불평등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가 점점 작아져서 요 45도선에 가까이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평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로렌츠라는 학자가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진이라는 학자가 나타나서 진위계수 그러면서 자, 이 중에서 여기 반원 모양의 면적이 있나요? 얘는 분자에 올려놓고 이렇게 분모에는 여기 있는 빨간색 삼각형 면적 있죠? 요 전체 면적을 분자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위계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원 모양의 면적이 점점 작아져서 얘가 점점 작아져서 만약 직선이 되어버렸다. 그럼 면적이 없죠? 직선이니까. 그러면 분자가 0이겠죠? 그래서 진위계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근데 얘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다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점점 내려와서 나중에는요. 삼각형 전체가 되어버리면 아래가 같아졌죠? 그럼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위계수는 뭐와 뭐 사이에서 나온다? 0과 1 사이에서 나온대요. 어디로 갈수록 평등한 거예요? 이거는 0으로 갈수록 평등한 겁니다. 그럼 1로 갈수록 불평등한 거죠. 자, 1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위 99%는 소득이 하나도 없고 한 명이 100을 다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불평등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외울 때는 지영이는 평등을 좋아해요. 그랬더니 저 사에 있는 분께서 그러시더군요. 제 이름이 지영인데요. 저는 평등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시더군요. 자, 그래서 자, 진위계수는 어디로 갈수록 평등이라고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 분배라고 써놨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10분위 분배율이라고도 써놨나요? 10분위 분배율은 뭐가 10분위 분배율이라고 써놨어요? 분자에는 뭘 쓰라고요? 하위 40%의 소득의 누적을 써놨죠? 분모에는요. 상위 20%의 소득의 누적이라고 써놨죠? 그럼 이렇게 되면요. 상하가 없는 완전한 평등 사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20%분의 40%가 되거든요. 그럼 2가 된다고요. 완전히 평등 사회면. 근데 하위 40%는 다 노예다. 소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0이 되겠죠, 분자가. 그러면 이건 0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게 10분위 분배율은 0과 2 사이에서 값이 나오는데 어디로 갈수록 평등해요? 2로 갈수록 평등해요? 이해됐나요?
0으로 갈수록 어때요? 불평등입니다. 자, 그래서 진위계수는 작을수록 평등이고요. 10분위 분배율은요. 클수록 평등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10분위 분배율 써놨죠. 0에 가까우면 어떻게 된다? 불평등이 되고 어디에 가까워야? 2에 가까워야 평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고 67쪽에 주택 문제입니다. 주택 문제에는 양의 문제도 있고 질의 문제도 있네요. 자, 양적 문제를 한번 보시죠. 양적으로 필요한 주택 수가 있다고요. 주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주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훌륭합니다.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죠. 왜?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일이 생겨요? 빈집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집 옆에는 다 빈집이다 그러면요. 여름에 공포 체험하기 참 좋은 집들이다. 이러면 좀 곤란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다? 주택은 필요한 주택 수만큼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필요한 주택 수가 얼만데? 그랬을 때 1가구 1주택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가구 총수만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국에 1000만 가구가 있다 그러면 1000만 채의 주택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면요. 시간이 안 맞아서 며칠씩 비어있는 집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집을 필요 공가수라고 썼어요. 약간 필요한 공가수. 그래서 얘가 50만 채다. 그러면 총 필요한 주택수는 얼마예요? 1050만 채는 필요하다. 근데 실제 주택수가 보니까 900만 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양적으로 절대량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다? 양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문제. 그래서 1번에 필요주택수에 비해서 실제 주택이 부족한 것을 말한다. 자, 보충학습에 공가현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빈집이 왜 생기는가 하는 겁니다. 마찰적 공가 이런 말 있나요? 조금 전에 말했던 이사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면서 어때요? 발생하는 공가, 그런 걸 마찰적 공가라 그래요. 두 번째,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별장 이런 거 지금 어때요? 아직 비워두고 있죠? 예, 그게 무슨 공가라고요? 의도적 공가. 예. 언제 놀러 갈란가? 예. 자, 의도적 공가. 자, 세 번째, 통계적 공가는 3분의 2 이상 집 지으면 그것도 집이래요. 그런데 살 수는 없잖아요. 통계상으로 잡히는 공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골집 버려버리는 거, 그게 뭐요? 방기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공가가 생긴다. 뭐 가볍게 보시고 2번 양적 주택 수요 증가율은 인구가 늘었어요. 그럼 당연히 양적으로 집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핵가족화돼서 가구가 분리되면 또 집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이 노후화되거나 공공사업한다고 철거했다고요. 그럼 새로운 집 지어줘야 되죠. 양적 주택 수요 증가율이고요. 필요 공가율의 증가. 필요 공가율은 여기에서 보시면 요거죠. 요게 1000만 가구로 묶어내면요. 여기서는 1 플러스 0.05가 되네요. 여기 5%. 요게 뭐죠? 요게 필요 공가율입니다. 요게 증가한다는 건 여기 필요 주택수, 필요 공가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100만 가구가 되면 1100만 가구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양적 주택 수요가 어때요? 이것은 늘어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독신으로 살아도 집이 필요하고요. 이혼하셔도 뭐요? 또 집이 한 채 더 필요하고 재혼 안 하셔도 어때요? 예, 그래서 집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양적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이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재혼을 안 하시고 이러면 양적 주택 수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질적인 문제입니다. 질적, 왜 질 낮은 집에 살아요? 이래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뭐의 문제예요? 저소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 원인이 저소득이죠. 그래서 질적 문제는 경제적 주택 문제라고도 한다. 즉 주거비 부담 능력이 낮아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질적 주택 수요 증가 요인이라 그랬을 때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소득이 향상되면 더 질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 자재가 개발되어서 아토피가 없는 어때요? 그런 건축 자재의 집이 만들어졌다 그럼 이사 가고 싶죠? 예, 질적으로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는 거고요. 문화생활이라는 욕구가 커져서 이제 옛날에는요 뭐 한 방에 다 잠도 자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각자 방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수가 증가해서 더 질적 주택 수요가 증대되는 요인입니다. 주택금융이 확대되니까 질적 주택 수요 증가 요인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문제를 잘 내진 않지만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물어봐요. 다음은 양적 주택 수요 증가 요인이 아닌 것. 그럼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질적 주택 수요 증가 요인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라는 뜻입니다. 자, 68쪽에
주거비 부담 능력 측정 지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뭐다? 슈바베 지수, PIR, RIR 이런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게 나왔나요? 왜 그래요? 자, 그래서 슈바베 지수 있나요? 슈바베 지수는 가계 총지출액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네요. 그 말은 우리 엔겔 지수 알잖아요. 가계 지출 중에서 음식비가 차지하는 거죠? 그럼 엔겔 지수가 높으면 고소득층일까요? 그렇죠. 저속층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슈바베 지수도요. 가계 총지출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100만 원 벌어요. 가계 총지출이. 그중에서 주거비로 30 나간대요. 그러면 이건 30%죠. 예. 그런데 500만 원 총지출하는 계층은요. 100만 원 나간대요. 그럼 이거 몇 프로예요? 20%잖아요. 절대 금액은 주거비가 커졌죠. 고속층으로 갈수록. 근데 비율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바베 지수가 요게 슈바베 지수가 높다는 건요. 고소득층이다,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동그라미에 그런 말 써놨죠. 저소득층일수록 슈바베 지수가 높고 주거비 부담 능력은 어때요? 떨어진다. 왜? 저소득층이니까. 반대로 슈바베 지수가 낮다는 건요. 주거비 부담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슈바베 지수가 낮다는 건 이게 고소득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거비 부담은 적고 부담 능력은 커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슈바베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 저속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커지는 거다. 자, 그 밑에 PIR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PIR은 P가 뭐라고요? 프라이스니까 주택 가격이죠. 주택 가격. I가 인컴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 뭐의 비율이에요? 주택 가격의 비율인데 얘가 커진다는 건요. 나의 소득 갖고 집 사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PIR이 증가할수록 가구의 내 집 마련 기간은 어떻다? 길어진다. 그럼 이게 저속층, 주택이 없는 계층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길어지는 거는? 안 좋은 거죠? PIR이 커지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PIR이니 뭐 여기 나와 있는 슈바베 지수니 아까 말했던 뭐 지니게 순이 또 로렌츠 곡선이니 커져서 좋을 거 있어요? 없어요? 커져서 좋을 거 없는 거예요. 커지면 불평등해지는 거고 여기는. 커지면 여기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고. 이해됐죠? 커져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커서 좋을 거 딱 하나 있죠? 그래요. 10분위 분배율 안 써놔서 그런 거죠. 써놓으면 읽을 수 있죠? 요게 10분위 분배율이잖아요. 커서 좋은 거죠. 2로 갈수록 평등이니까. 그래서 커서 좋은 거 딱 하나 있다. 뭐 10분위 분배율. 나머지는 커서 좋을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알아달라는 거요. 됐죠? 예. 자, 그렇게 외우면 별로 안 어렵잖아요. RIR도 마찬가지죠. 나의 월 소득 중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라고요. 얘가 커지면 그만큼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는 소리니까 커서 좋을 거 없다. 커서 좋은 거 딱 하나 10분위 분배율이 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68쪽에 부동산 문제 특징 나오나요? 부동산 문제 특징은 여러분 졸릴 때 나타난 특징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보면 금방 알아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어요? 악화 성향.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상당히 많이 악화되어 있잖아요. 악화 성향. 오직 뭐만 쳐다보고 있어요? 시계만 직업을 보면서 왜 안 맞히냐 막 이러면서 몇 분 남았냐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예, 때 되면 맞춰줘요. 자, 그래서 악화 성향. 예. 자, 그리고 비가역성. 요거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비가역성. 그럼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또 비가역성 예를 한번 보세요. 폭등한 집가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어렵다. 건물을 잘못 신축했어요? 그럼 다시 철거하기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지표의 토층을 파괴해서 상가 가서 택지 만들었어요? 그럼 다시 원래로 되돌리기가 어렵다. 도시계획 잘못해서 도시 만들어놨어요? 원래로 되돌리기가 어렵다. 현장 자원을 상품 자원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현장 자원이 자연 상태 그대로의 땅인 뭐 갯벌 이런 거라 그랬어요. 상품 자원은 인간의 노동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 택지나 농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갯벌을 택지나 농지로 만들어 놓으면 다시 자연 상태인 현장 자원을 되돌리기가 어렵다. 그런 게 비가역성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뭐 한다? 지속한다. 지속. 그리고 해결수단의 다양성은 이거 해결하기 쉽다는 게 아니고 종합정책을 써야 할 만큼 다양한 정책을 동원해야 할 만큼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 해결하기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악화 성향은요. 내버려 두면 상태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안 하고 내버려 두면요. 주택 관련해 아까 양과 질의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요. 그 다음에 지가 대책을 소홀히 하면요. 토지에서 계속 지가가 올라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끼치고요. 또 거래 질서 확립 노력을 소홀히 하면요. 각종 거래 사고가 속출할 수 있고요.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거죠. 토지 이용 규제를 소홀히 하면 도시 스프로울 현상 이런 게 안 좋은 현상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화 성향 보시고 진도를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군요. 예, 아무리 봐도 갑자기 학개론 강사가 좋아지고 막 그런 일이 생기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 풀어야 돼요. 자, 문제. 오늘 문제 나간 거 있나요? 예, 그 문제 나간 거 하나 보세요. 예. 자. 거기 1번에 보면 할당 효율성 개념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내용이죠. 그와 관련이 없는 내용 고르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1번.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뭐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실질적인 초과 이윤이 없다. 기억나시죠? 그럼 1번에서 부동산 시장은 임대료에 의해서 매수자 매도자 간의 자원의 할당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말은요. 부동산 투자하고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다른 투자 수익률과 같도록 할당되었다는 걸 말한다. 만약에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위험을 고려하더라도요.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더 높으면요. 그게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초과 이윤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돈이 한쪽으로 쏠려버리겠죠. 그거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된 게 아니에요. 그럼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말은 이렇게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이 같도록 할당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돈이 안 쏠리겠죠. 그게 이제 정상 이윤만 있다는 소리니까 그게 자원의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임대료 수익률이 다른 투자 대안보다 높대요. 그럼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이 경우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올라가네요. 가격이 올라가면 기대되는 수익률, 임대료 수익률 올라가요, 내려가요? 이게 부동산 시장 가격이 상승한다는 말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비싸게 사면 남는 게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수익률이 점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싸게 사면 그 수익률이 어때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 수익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2번이 틀린 거죠. 3번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4번 독점 시장도요. 특정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킬 수 없다면 시장을 패배시키는 게 초과 이윤이 있어서 투기가 생기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패배시킬 수 없다는 말은요. 뭐가 없다는 소리예요? 초과 이윤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독점 시장도 뭐가 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5번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자금을 빌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부동산 공급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그만큼 커지게 되나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비싼 금리 빌려가지고 지금 집 지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대출 금리를 감당하려면 요구하는 수익률도 어때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5번은 맞고 2번이 틀린 겁니다. 2번 지대이론 오늘 배운 거죠? 틀린 거. 1번 티넨의 입지 교차 지대설에 하면 도시 중심부는 수송비 부담이 적으므로 지대는 높다고 하였다. 아까 티넨의 입지 교차 지대에서는 중심부는 뭐를 절약할 수 있다고요?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대가 높다 그랬죠? 예, 맞네요. 자, 2번 준지대는 단기적으로 생산요소 공급이 고정되어 발생하는 것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소멸하는 성격을 가진 소득이다. 맞죠? 예, 넘어갑니다.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하면 지대는 생산 비용이 아니라 잉여로서 불로소득이다. 리카도는 고전학파라 그랬어요. 고전학파는 지대는 불로소득이라 그랬죠. 그래서 3번은 맞는 거죠. 4번 마르크스의 독점 지대설에 하면 지대는 지주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뒤에 말이 맞죠. 근데 독점 지대설이 아니고 절대 지대설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헷갈린다고요. 많이 틀린다는 거요. 정확한 이름을 알아달라는 거요. 4번 틀렸습니다. 5번 리카도는 최열등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한 게 마르크스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번 상업집지 선정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묶은 것은 기억권 크리스탈레의 중심지론에 하면 저차 중심지일수록 거리가 더 멀고 규모가 더 크고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가진다. 저차가 아니고 고차죠. 예, 기억권 틀렸네요.
니은번 중심지가 성립하는 경우는 재화의 도달 거리보다는 최소 요구치가 커야 된다. 거꾸로 써놨죠. 최소 요구치보다는 재화의 도달 거리가 더 멀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니은번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중심지 이론에서 이상적인 배우지는 중심지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 정육각형이 아니고 원모양이라 그랬고, 다수의 중심지다 그러면 정육각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T급번은 거꾸로 써놨네요. 자, 리얼번 허퍼는 도시 단위로 논의되던 소매 인력론을 소매 상권 이론으로 전환시켜서 시장 점유율을 예측이 가능한 모형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레일리까지는 아까 소매 인력 이론에서 도시 단위로 막 논했잖아요. 근데 허퍼가 어때요? 미시적 분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소비자의 행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소매 상권 이론으로 바꿨죠. 그래서 그 상점에 쇼핑하라고 할 확률, 그게 다른 말로 시장 점유율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다. 리얼번 맞네요. 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구매 중심점이 여러 곳이 존재하는 대도시 지역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이건 틀린 거죠. 레일리는 구매 중심점이 두 곳에만 적합하다. 자, 그래서 이건 허퍼 이론이죠. 자, B번 컨버스에 아까 분기점 모형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레일리 법칙을 응용해서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 말은 맞는데 거기지 뭐 시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레일리식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뒤에 있는 4번, 5번은 정책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풀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